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마을 골동품상에는 바이올린 한 대가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한 소년이 와서 물었다. 그 바이올린 얼마예요? 주인이 가격을 말하자 소년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년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지만 나중에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돌아갔다. 며칠 뒤 주인은 소년이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걸 우연히 알게 되었다. 소년은 자신의 몸에 버거울 만한 자전거에 신문을 쌓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열심히 페달을 밟는 소년의 모습을 주인은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주인이 여느 때처럼 가게를 보고 있는데 정장을 입은 신사가 방문했다. 남자는 가게 안의 골동품들을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바이올린에 눈을 뒀다. 주인을 향해 이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인이 아니 그 바이올린은 하고 우물거리자 남자는 이 바이올린이 마음에 들었다며 바이올린 가격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꺼내 주인 앞에 두었다. 주인은 생각지 못한 금액을 앞에 두고 고민했지만 죄송합니다. 역시 팔 수는 없습니다. 라고 남자에게 고했다. 남자는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갔다. 그리고 수개월 후 그 바이올린 아직 있습니까? 신문 배달로 모은 돈을 가지고 소년이 가게에 왔다. 하지만 가게 안에 바이올린이 보이지 않는다. 소년이 두리번거리며 바이올린을 찾자 주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다. 기다렸다. 아무에게도 팔리지 않게 숨겨둔 바이올린을 가져와 소년 앞에 내밀었다. 소년은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소년이 눈을 반짝거리며 바이올린을 집으려고 하자 주인이 바이올린을 꺾어부셨다. 망연자실한 소년을 향해 주인이 한마디 했다. 이것이 나의 즐거움. 녀석은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 녀석이 유령을 볼 수 있는 걸 난 알고 있다. 오늘도 함께 걷고 있는데 반대편 건너목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수상하다는 듯이 이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파란불이 켜졌다. 건너목을 지나면서 아까 남자와 마주치는데 친구가 남자를 보며 말했다. 무시하세요. 옆에 있는 건 유령입니다. 야근하고 돌아가는 길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돌아왔다. 어딘가에서 비를 피하고 오고 싶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급히 올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혼자 사는 건 불편하다. 속옷까지 젖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했다. 하루의 피로를 따뜻한 물로 씻겨보낸다. 드라마 소리가 들린다. 이미 드라마가 시작한 모양이다. 서둘러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집이 어둡다. 마음이 급해서 조명도 켜지 않았던가?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은 눈으로 어두운 방에서 일단 전원을 찾는다. 코드를 찾아내고 전기를 켠 순간 나는 눈치챘다. 어느 환자 의사가 상담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지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입원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혹시 생명보험에 가입했나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첫 번째 이야기. 골동품 사장이 바이올린을 팔지 않은 건 소년에게 바이올린을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소년 앞에서 바이올린을 부셔 소년에게 절망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실 말하는 자신이 유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오는 남자가 유령을 보며 사람인지 유령인지 헷갈려하자 남자는 옆에 있는 남자가 유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전기를 다 꺼놨는데 어떻게 드라마 소리가 들렸을까요? 환청이었을까요? 귀신의 소리였을까요? 네 번째 이야기. 생명보험은 죽어야 보험금을 받습니다. 환자가 죽을 예정이니 걱정 말라는 의사의 소리. 소름 돋네요. 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휴일 저녁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다. 대피소인 동네 중학교로 향했다. 중학교 체육교 안은 사람으로 넘쳐서 소란스럽다. 그리고 무척이나 덥다. 밖으로 나와 운동장을 살피니 어두컴컴한 건물을 발견했다. 그곳은 매우 시원하고 조용했다. 사람들이 이미 자는 것 같았다. 잘 되었다 싶어 이곳에서 자기로 했다.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너무 조용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나는 건물을 뛰쳐나왔다. 최근 동네 공원에서 엽기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인 후 눈을 도려내는 잔혹한 사건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공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들었다. 하지만 내 친구가 당했다. 밤늦게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름길로 가려고 공원을 지나치다가 당한 것이다. 너무 슬프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 걸까?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다. 절친한 친구에게 이런 일을 한 범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미끼가 되어 복수할 것이다. 자정을 넘은 공원은 깜깜했다. 달빛도 없고 가로등이 없는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인적도 없어서 공원은 으스스한 기운으로 가득하다. 첫째 날,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날, 드디어 나타났다. 그 녀석이 틀림없다.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며 천천히 걸었다. 이에 꼭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갑자기 내 목에 밧줄이 감긴다. 밧줄이 목을 파고드는 것처럼 죄어온다. 아프지만 이런 건 이미 알고 있었다. 뒤돌아서 녀석을 후려쳤다. 녀석이 몇 차례 칼로 쑤신 것 같았지만 흥분해서인지 아프지 않았다. 내 몸이 쓰러지면서 녀석도 넘어졌다. 운 좋게도 녀석에게 올라탄 모습이 되었다. 어두운 공원이지만 가냘픈 달빛 사이로 공포로 일그러진 녀석의 얼굴이 보였다. 녀석의 비명이 들렸다. 넌 분명 내가 죽였는데. 남자는 3개월 전 뺑소니 이후에 딸을 잃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 호라비의 몸으로 키워낸 딸이 삶의 임이었던 남자는 범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망하고 있었다. 범인은 잡혔지만 이래서 쉽게 복수할 수 없게 된다. 어느 날 남자는 고서점에서 악마 계약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손에 넣는다. 이런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던 남자는 악마를 소환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악마는 나타났다. 네 바람은 무엇이지? 딸을 죽인 놈에게 복수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선불로 너의 죽음을 보수로 받을 건데 그래도 상관없나? 자신의 모습 따윈 아깝지 않았다. 며칠 후 뺑소니범이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들은 남자는 악마와 계약한 것을 떠올렸다. 선불로 내 죽음을 가져간 게 아니었나?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놈은 악마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닌 건가? 그 악마는 거짓말을 친 건가? 그런 의문을 안고 며칠이 지났을 쯤 다시금 악마가 남자의 앞에 나타났다. 계약은 성사됐다. 잘했어라. 기다려줘. 당신은 분명 내 죽음을 보수로 받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나는 살아있는 거지? 확실히 보수는 너의 죽음이다. 물론 틀림없이 받았다. 악마는 웃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첫 번째 이야기.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시체라는 소리입니다. 즉 옆에 누워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 죽은 시체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이미 살인범에 살해된 사람입니다. 즉 귀신이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살인범이 살해 과정에서 남자의 눈을 도려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범이 자신의 친구까지 죽이자 목수를 결심한 거죠. 세 번째 이야기. 악마가 가져간 것은 남자의 죽음 그 자체입니다. 즉 남자는 죽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나미는 부모님과 새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오나미는 새로운 집에 대단히 들떠 있었다. 자신의 방이 없던 오나미는 이번에 이사가면 자신만의 방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사온 집에 들어와 보니 전에 살던 사람들이 가전제품이며 책상, 책, 짐을 모두 두고 간 것이었다. 그래서 두고 간 짐들을 다 버렸다. 그러나 오나미의 방에 있는 책장 하나는 그냥 두기로 했다. 좋은 책도 많았고 무엇보다 책 옮기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다. 짐 정리가 끝나고 오나미는 왠지 모를 뿌듯함에 책장 앞에 앉았다. 그런데 책장에서 하나의 공책이 오나미의 눈에 들어왔다. 오나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펴보았다. 일기장이었다. 일기장의 게시체나 그날 있었던 일로 미루어 보아서 여자아이의 것이었다. 전에 살던 여자아이의 일기장인가 보다 하고 일기를 한 장 한 장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일기장의 주인의 행동이 이상했다. 그 내용은 2009년 3월 11일 엄마 아빠가 외출을 나갔다. 그래서 동생과 둘만 남게 되었다. 난 동생을 꼬집어 보았다. 동생이 울어서 기분이 참 좋았다. 2019년 3월 15일 엄마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늦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난 동생과 또 둘만 남게 되었다. 동생을 내 머리까지 들어서 떨어뜨렸다. 동생이 울어서 시끄러웠다. 난 동생 입을 휴지로 막아버렸다. 뭐야 이게? 오나미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일기의 마지막 장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았다. 2019년 4월 20일 동생을 죽였다.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밤낮 정신없이 동생을 찾아다닌다. 내가 없어져도 저럴까? 난 완전 번제에 성공했다. 그때 엄마가 오나미의 방문을 두드렸다. 뭐하니? 설마 그런 짓이라도. 아니에요. 책 좀 보고 있었어요. 엄만 다 이해한단다. 뭐 그런 아이지. 아니 그런 거 아니래도요. 오나미는 보던 일기장을 덮었다. 에이 설마 진짜겠어? 여자애가 중2병에 걸렸나 보지 뭐. 오나미는 이 자리에서 피곤한 나머지 일찍 잠이 들어버렸고
그 후로 일기장에 대해 잊은 채로 생활을 했다. 한 달 후, 오나미는 시험이 다가와 자신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오나미의 집중력은 떨어지고 잡생각이 났다. 그러다가 문득 일기장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일기를 다시 보았다. 마지막 장을 펴보니 새로운 얘기가 한 장 더 적혀 있었다. 아직도 내가 동생을 죽인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일기를 누가 훔쳐보는 것 같다. 오나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말하려고 일기를 들고 부모님의 방에 갔다. 그러나 부모님의 방은 왠지 모르게 잠겨져 있었다. 이런 일로 깨울 수 없다고 생각한 오나미는 일기를 다시 책장에 꽂아두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며칠 후 부모님은 인테리어에 필요한 공구들을 사러 나가셨다. 집에 혼자 남은 오나미는 일기장이 불현듯 생각났다. 그래서 또 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쳐보았다. 누군가가 내 일기를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 사람은 내가 동생을 죽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난 몸이 없어서 그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 너무나도 무서워진 오나미는 일기를 덮었다. 그때 엄마 아빠가 돌아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그 순간 떨어진 일기장 표지에 새로운 글씨가 써졌다. 그래서 난 오늘 그의 부모님의 몸을 빌리기로 했다. 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 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 피곤해. 얼른 씻어야지. 난 화장실에 들어갔고 거울을 본 나는 기절해버렸다. 초등학교에서 안 쓰는 물건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안 쓰는 물건이 아니라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위신스러운 물건이 몇 개 눈에 띄었습니다. 옷서라, 그건 뭐지? 네, 선생님. 언니의 아이팟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했어? 가져가도 돼 라고 했어요. 훈남아, 그건 뭐지? 네, 선생님. 형의 아이패드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 안 쓰니까 가져가도 된다고 했어요. 한나야, 그건 뭐지? 네, 선생님. 할아버지의 인공호흡기입니다. 바자회에 낸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끄이라고. 옛날 힘센 돌쇠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나무를 패다 은도끼를 우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36개월 할부르지른 은도끼인데 난 이제 망해 있어. 그때 돌쇠 앞에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금도끼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도끼인가? 아닙니다. 산신령이 다이아몬드 도끼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도끼인가? 아닙니다. 산신령이 은도끼를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도끼인가? 맞습니다. 허허, 금도끼, 다이아몬드 도끼가 있음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다니. 네 상으로 이 금도끼를 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마을로 돌아가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뭐, 은도끼를 빠뜨리면 금도끼를 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물에 은도끼를 빠뜨렸다. 그때마다 산신령은 은도끼 대신 금도끼를 사람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몇 달 후, 돌쇠는 딸이 급작스레 아파 금도끼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돌쇠는 마을 보석상에 갔습니다. 금도끼를 팔면 얼마 줄 수 있소? 도끼를 받은 보석상 직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은 채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보석상에서 취급을 못하는 물건입니다. 남자는 우물로 돌아가 금도끼를 던졌다. 하지만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이야기. 내가 기절한 이유는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너무 못생겨서. 저도 가끔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 한나가 가져온 것은 병실에 있던 할아버지의 인공호흡기입니다. 인공호흡기를 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사실 산신령은 돌쇠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산신령이 돌쇠에게 준 도끼는 금도끼가 아니라 겉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가짜 도끼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돌쇠는 알게 되지만 산신령은 이미 떠난 후네요. 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오늘도 야근이다. 지친 몸을 지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승강장에 놓인 의자에 힘없이 앉았다. 막차를 알리는 안내가 승강장에 울린다. 문득 바라보니 승강장에 나 혼자였다. 역시 휴일에도 밤까지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그때 에스컬레이터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달려나왔다. 곧 뒤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도 달려나왔다. 읽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승강장에 섰다. 점점 지하철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승강장 아래로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멍해졌다.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다. 내가 뛰어내려 모녀를 구하는 수밖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무원이었다. 지금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다. 제길 늦었다. 눈물이 흘러넘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내 얼굴을 무심히 쳐다보던 영무원이 말했다. 처음엔 저도 놀랬죠. 어느 날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예쁜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를 선물 받았고 그 반지가 너무 예뻐서 잠을 잘 때도 항시 착용하고 잠을 잤다.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그 보석은 마치 스스로 빛나는 듯 보였고 보고 있노라면 몽롱한 기분까지 들었다. 너무 빼지 않고 오래도록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녀의 손가락에 약간의 부스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를 너무 아꼈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후 반지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그녀는 팔기로 결심한다. 반지와 함께 들어있던 보증서를 읽기 시작한 그녀. 그 반지의 이름은 CESIUM 137. 이름도 너무 예뻤다. 아마 137은 이 반지가 한정품이라 번호가 매겨진 듯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독신이다. 최근 들어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앵무새는 내가 했던 말들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호랄랄랄 호랄랄랄 안녕하실 법 안녕하실 법 받아치기.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한다. 정말 영리한 녀석이다. 첫 번째 이야기. 엄마와 아이는 귀신입니다. 사람들을 흘려 지하철 선로에 빠뜨리라는 속셈이죠. 다행히 영무원을 만나 목숨을 건졌네요. 두 번째 이야기. 보석의 이름은 세슘 137. 세슘은 푸른빛을 띠죠. 세슘은 공기 중에 산화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반지에 부스럼이 났던 것은 피부 표면이 타들어가 벗겨진 현상이었고 결국 그녀는 방사능에 피복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혼자 사는 사람이 다녀오세요, 어서오세요 라는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집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에 사연을 보내는 주소를 남길 테니 이 주소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보내주세요. 오늘 세트.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난 23살 여대생이다. 요즘 피부가 많이 안 좋아져 고민이다. 그래서 난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피부 관련 화장품을 미친 듯이 뒤져봤다. 피부 정돈 팩이 있길래 리뷰를 보기 위해 아래로 내려보니 헐, 힙팩 쓰고 피부 겁나서 밖에서 자신있게 돌아다녀요. 촉촉한 피부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다. 이거 꼭 사요. 인정? 좋은 리뷰들밖에 없었다. 신뢰감을 얻어 바로 구매를 했다. 며칠 후 팩이 도착했다. 팩이 도착하자마자 봉투를 뜯어 얼굴에 붙이고 2시간 정도 잤다. 자던 도중 얼굴이 따가워져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니 심각하게 얼굴을 녹아내리고 피부는 울긋불긋 망가져 있었다. 난 징그럽게 변한 얼굴을 감춘 채 병원에 갔다. 여러 병원에 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난 집에 돌아와 리뷰를 남겼다. 피부가 완전 좋아져서 계속 사고 싶네요. 별점 5점. 아버지가 군뱅어를 사왔다. 너무 예뻐. 우리 잘 지내보자. 몇 주 뒤. 사료가 다 떨어졌다. 아빠! 군뱅어 사료가 다 떨어졌어요. 사료 좀 사주세요. 아버지는 집이 힘들다는 핑계로 사료를 사주지 않았다. 아빠가 미웠다. 아빠는 말라갔다. 군뱅어도 점점 기력을 잃어갔다. 돌연 아빠가 돌아가셨다. 난 이게 군뱅어를 저버린 죄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충격이 컸나 보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무기력하던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 금붕어야, 이젠 너와 나 둘밖에 안 남았구나. 시간이 흘렀다. 내 금붕어도 죽어버렸다. 금붕어는 끝내 사라졌다.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 한 명의 남자가 어느 방에 감금되었다. 남자가 눈을 떴을 땐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는 상자 안에서 양면이 같은 모양의 동전을 찾아내어라. 눈앞에는 큰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엄청난 수의 동전이 있었다. 양면이 같은 것을 찾아낸다면
책상에 있는 사진기로 동전을 찍어라. 찾을 때까지 돌아갈 수 없다. 물론 팩스는 정해진 번호로만 보내도록 되어 있었다. 남자는 상자 안을 열심히 뒤졌다. 그리고 양면이 같은 동전을 찾아내었다. 사진을 찍어서 팩스로 보내려고 하는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더 이상 여기를 살아서 나갈 수 없다고. 옛날 공원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 꽤 넓은 공원이라서 숨을 곳도 많았지만 문제는 술래가 됐을 때. 그냥이라도 넓고 찾기 힘든데 친구들은 내면 전부 숨는 것에 도 같아서 절대로 술래가 되기 싫었다. 이번엔 철수가 술래다. 자, 이제 시작한다. 10, 9, 8. 모두가 각자 숨었다. 모두 어디에 숨은 걸까? 다들 잘 숨으니까. 그렇지만 영수는 몸집이 크니까 다른 애들보다 먼저 발견될지도. 우리들은 잠시 숨을 죽이고 각자 숨었다. 얼마나 지날 때였을까? 영수가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야, 지금 나가면 잡혀. 나는 발견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참을 수 없어서인지 영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다. 그때 찾았다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영수가 잡혀서 술래가 된 것 같다. 그날부터 술래는 영수의 부모님이 되었다. 첫 번째 이야기. 여자는 자신만 당한 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리뷰를 좋게 남겨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는 아버지가 사료를 사주지 않자 아빠를 죽여 어항에 넣은 것입니다. 먹이가 없어지자 이번엔 어머니를 살해한 거고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지자 금붕어는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금붕어가 사라진 이유는 배고파진 아이가 금붕어를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진 한 장으로 동전이 양면이 같은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평생 방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찾았다 라고 말한 건 유괴범이 뱉은 말입니다. 영수는 유괴범이 발견되어 납치를 당했고 그런 영수를 찾는 부모님을 보고 아이들은 영수의 부모님이 술래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무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